이재명하고 붙으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하고 네. 저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달라 보일 거예요. 그분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후보예요.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늘 개혁 보수를 이야기했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네. 대선이고 총선이고 우리는 판판이 지는 거다. 의원님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예. 좀 가정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만약에 유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당대표셨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 당대표였다면 그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 네. 의결하는데 그 투표에 참석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18명인가 참석 네, 못했어요. 네. 나머지 의원들이 어디에 있었냐? 당사에 있었어요. 제가 당대표였다면 국회의장하고 야당 대표는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들을 최대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저는 더 참석을 아, 시켰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죠. 네. 그렇지만 10시 반, 11시 반, 12시 이렇게 시간이 조금은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위치는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비상계엄 해제에 이걸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었는데 네. 왜 거기 안 있고 음. 당사에 가가지고 당사는 국회 밖에 물론 여의도 있지만 네. 국회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들이 주고받은 원내대표 포함해서 네, 그 그게 공개가 카톡방에서 됐죠. 카톡이 예.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네. 이건 좀 국회의원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자기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모르면 그건 기초를 모르는 거죠. 네. 초등학생보다 못한 거죠. 그거는 마치 전쟁이 나면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네. 비상계엄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제가 당대표였으면 아마 최대한 많이 제가 뭐 혼을 내더라도 네. 많이 본회의장 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12월 3일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요. 네. 그날부터 쭉 그 이슈가 네.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그렇죠. 구속되고 수사되고 이거 하고 또 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탄핵소추 네. 의결될 때까지. 그 12월 14일인가요? 그때 됐으니까 한 11일, 12일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당대표였다면 의원들을 제 직을 걸고 네. 제가 당대표 직을 걸고 네. 호소 드린다. 아. 의원들께서 이거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안에 네. 대해서 표결을 해달라. 아, 예. 그리고 이거는 당론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하느냐. 네. 저는 그거를 제 직을 걸고 호소를 드렸을 것 같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이 뭐 의원총회 몇 시간 해가지고 결론 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워낙 반대도 심하고 그렇죠. 이랬으니까. 그러면 저는 내가 당대표 그만둘 직을 테니까 걸겠다. 예. 직을 걸 테니까 이건 당론 반대는 안 된다. 당론 반대는 우리가 역사에 남는다 이게. 그 호소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화적인 어떤 질서 있는 퇴진 이걸 위해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대표였던 그분이 국무총리를 당사인가 어딘가 불러가지고 그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권한을 당한테 일임한다라고 네. 12월 7일인가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고 그날인 그 다음 날인가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가 서서 국민들 앞에 그렇죠. 당이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당이 이제 중심을 되겠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많은 비판. 당은 국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는 거고 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당은 여당으로서 야당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들이 더 큰 위기,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책임이지. 네. 당이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지금도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의 중심, 행정의 중심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장면이 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어떤 좀 미숙함, 네. 판단 능력의 어떤 부족
그런 걸로 보여가지고 네.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거는 이 위중한 사태에서는 당대표가 뭔가를 이렇게 당을 결집을 시키고 당을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자기 직원 당연히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네. 그 직을 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한다든지 네. 또 대통령의 어떤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못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네.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의원님께서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여권 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의원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요? 다른 분들하고 제가 뭐 다른 분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뭐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저는 좀 멀쩡한 대통령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멀쩡하고 정상적인 네. 그런 대통령이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음. 뭐 이런 거죠. 좀 판단 능력도 정상적이고 네. 또 사회 경험도 좀 해보고 정치 경험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시켜보고 애들 그 고3 때 네. 예? 그 뭐 운전도 해주고 해보고 뭐 학원에 가 기다려도 보고 네, 예? 네. 지금 다 애들 경험을 그 말씀해 주시고 대학 입시에 네. 그거 다 겪어보고 네. 또 회사에서 그 조직의 쓴맛이라 그러나요? 네.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도 나보고 그래야 뭐 집에 오는 길에 어디 포장마차에 술도 된통 마셔보고 뭔가 아니 사람이 네. 좀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 저 25년 됐는데요. 정치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별로 정치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있는 말을 제가 거의 이렇게 거의 마음에 오래 담아주질 못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제가 뭔가 저 나름으로는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권력자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래가 핍박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내가 정치판에 와서 뭐 남 듣기 좋은 말 하고 아부 열심히 하고 이런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치가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늘 있었냐면 저는 정치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고 안보고 뭐고 전부 정치에 달렸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잘 돼야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정치가 결국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스스로 매일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래 채찍질을 하고 이 정치를 하는 이제 뭐라고 의지라 그럴까 계속하는 의지를 제가 좀 불태우죠.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 저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진짜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이 해야 되고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든 돈하고 관련된 문제든 명태균하고 관련된 문제든 저는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거 플러스 우리가 아까 보수가 경제 안보에 유능한 보수 우리 옛날에 선거할 때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는 잠바 입고 뒤에다가 경제 살리는 한나라당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이래가 막 찍어가지고 선거운동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에 유능한 보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보수, 그런 우리 스스로 그걸 보여줘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뭐 저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근데 준비가 됐다. 저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후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후보들이 뭐 지금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오른쪽 끝에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있으면 네. 저는 이쪽 중간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거하고 대선 후보 뽑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네. 당대표는 당원들이 뭐 100% 뽑아 좋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떨어뜨리려고 네, 네. 뭐 100% 뽑아가지고 잘못했지만 결국 100% 뽑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대선 후보는 왜 우리가 후보를 뽑느냐. 우리가 그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대선에서 이기려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기려고 뽑는 거예요. 그럼 이번 본선은 뭐냐. 이번 본선은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뭐 2심에서도 징역형이 만약 유지가 되더라도 네. 그분은 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절대 유죄를 인정 안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러면서 후보로 나올 사람이고 민주당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이길 사람 말릴 사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라면 결국 우리의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그냥 딱 압축이 되는 거죠. 이재명을 누가 이길 거냐? 아, 네. 누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 거냐?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년 가까이 하다가 비상계엄 하다가 탄핵을 그냥 당했다 칩시다. 인용이 돼가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잖아요. 우리 무지불리한 대선인 거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하고 네. 저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달라 보일 거예요. 확장성. 달라 보일 거예요. 저는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우리 당에 오래 있었죠. 저도 잘 알죠. 그 김문수 장관은 장관도 하고 경기도의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죠. 네. 근데 최근에는 김문수 장관이 대구 와서 총선에서 떨어지고 서울시장 나와서 또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 자유통일당이라는 걸 정광훈 목사와 같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리에서 정광훈 목사 옆에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후보예요. 우리 후보들 중에 예비 후보들 중에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늘 개혁 보수를 이야기했고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했고 저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제가 중수층이라는 표현도 제일 먼저 썼는데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네.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대선이고 총선이고 우리는 판판이 지는 거다. 그게 그냥 우리 당의 노선이나 철학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네. 큰 선거, 대선이나 총선에 이기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당의 변화를 요구를 호소를 해왔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에서 이재명하고 붙으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걸 호소를 하겠죠. 네. 그래서 후보, 대선 후보를 뽑는 룰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뽑는 투표권 있는 분들한테 네. 저는 대선은 우리 후보를 왜 뽑느냐. 우리가 지려고 뽑는 거 아니다. 이기려고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상대가 저 사람이다. 저 사람 누구 이기겠느냐. 이런 호소를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저는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나머지 후보님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의 이 장점이 네. 강점이 있으시니까 네. 또 각자의 또 말씀을 하겠죠.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쪽은 이재명으로 거의 정해졌다면 네. 우리는 아직 사람이 모르죠. 무지 많아요. 네. 우리는 많아가지고 뭐랄까요. 저쪽이 그냥 이재명 대표 네. 나중에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 네. 저쪽은 저 사람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우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할 사람이 무지 많아요. 네. 그게 짧은 기간이지만 드라마틱한 경선을 통해서 누가 이재명을 이길 거냐라는 한 가지로 만약 압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인용이 되면요. 그럼 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과연 냉정하게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이냐라는 네. 그 화두 하나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탄핵에 찬성했다고
너는 자격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예? 서로 막 탄핵의 찬반을 갖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후보가 되면 네. 이재명이 이길 거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지금 지도부도 그런 거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겠냐. 네. 그걸 대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4선, 5선 예? 정치 오래 하던 사람들인데 네. 그 쌍권 두 분이 그렇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아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의원님이 정치인 체질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체질. 그게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아 진짜 정치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속은 전혀 아니면서 어찌 겉으로 저렇게 얼굴 싹 바꾸고 네. 근데 의원님도 워낙 원칙주의자로 이제 알려져 계시지만 조금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요. 네. 저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데는 네. 저는 제 고집을 절대 제 원칙만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멀어진 게 뭐 그 전부터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좀 많았어요. 네.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본 게 2000년에 처음 봤고 네. 제가 2005년에 그분이 3번을 이야기해가지고 예. 비서실장을 하다가 제가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만두고 선거 나가라 이래가지고 저보고 비례대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딱 때려치우고 당에서 나가라니까 나간 사람이에요. 그때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2012년에 이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네. 2015년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대통령과 친박들이 저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를 치는 와중에 제가 이제 됐어요. 네. 손들고 해가지고 된. 그때 국민연금 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계획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계획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국민연금이 물론 더 크고 더 중요하죠. 근데 국민연금은 2007년 이후에는 계획을 못했고 지금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공무원연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니까 네. 아 저거는 맞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말씀이 맞다. 저거는 내가 여당 원내대표니까 야당하고 협상하는 책임을 저한테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민주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공무원연금 계획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딱 먹고 나서 이제 그걸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야당의 카운터파트가 뭐 우윤근 원내대표 하다가 임기대 그만두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고 그래가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 과정에 제가 야당한테 가서 설득하고 싹싹 빌고 이 중요한 거 꼭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이 100점짜리를 요구를 했다면 네. 저는 제 목표는 70점, 80점짜리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국민들한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하자. 이 마음으로 이제 야당이 공무원연금 계획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는 조금씩 양보해서 80점짜리라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야당이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못 시켜요. 그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도 네. 찬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도 찬성했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봐야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저한테 수도 없이 푸시가 오는데 내한테 좀 맡겨달라. 네. 이러면서 야당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기업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다 뿌리치고 마지막에 하나 들어준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행정명령을 행정부가 함부로 만들지 마라. 네. 만약 그런 걸 만들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딱 한 줄만 고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조건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건은 상권 분립 원칙에도 맞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도 맞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들어주고 공무원연금 계획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네. 그 국회법 개정안은요. 네. 누구든지 대표적인 내로남불 법안입니다. 누구든지 야당 때는 요구하다가 여당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했다고 이제 박 대통령한테 찍혔죠. 네. 근데 대화와 타협 원칙을 아까 질문하신. 네. 제가 그럴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다. 진짜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제가 버리면 안 되는 원칙이나 가치 그런 거 못 버리죠. 예컨대 탄핵에 대한 너의 생각이 뭐냐, 네. 비상계엄에 대한 너의 생각이 뭐냐, 국민연금 개혁 해야 되냐, 뭐 교육 노동 개혁 어떻게 할 거냐, 나라의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런 거는 그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게 이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싶으면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연금 개혁을 하는데 내 혼자 그냥 100점짜리 대통령이 내한테 100점짜리 요구 탁 했다고 제가 야당한테 가가지고 야 100점짜리 아니면 안 돼. 99점도 안 돼. 95점도 안 돼. 이렇게 그런 거는 저는 유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유연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원칙주의다 그러고 뭐 저보고 고집이 세다 자꾸 그러는데 제가 고집을 버린 적도 많아요. 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걸 하면서 네. 그 당의 개혁 보수 정신을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동지들이 같이 하는 동지들이 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자 또 황교안의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총선에 우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동지들이 또 요구하면 저는 제 고집을 버리고 네.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대신에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예컨대 뭐 불출마로 책임을 진다든지 늘 그런 정치를 해왔죠. 네. 그러니까 많은 대화 타협을 하셨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 협상을 해서 제가요 10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제목이 네. 그 미래를 위한 그 진영을 떠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 이게 그 연설 전체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화주의자고 의회주의자고 저는 의회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선량들이 아주 정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네. 자기의 진영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잖아요. 네.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진영을 넘어서서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합의의 정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를 하려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자기 마음에 100%안 들더라도 이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정치의 굉장히 본령이다, 본질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뭘 한다고 해가지고 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계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야당으로 설득을 해야죠. 네. 네.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프레임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예. 근데 이거를 깨는 게 의원님의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은 네. 제가 단 제 마음속에 단 1%도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건 사실이죠. 네. 엄연한 사실이고 굉장히 기간도 오래됐어요.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 네? 아직도 저한테 그런 이제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죠.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2015년에 2016년에 17년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그때 후회되는 게 없고 제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라고 좀 생각 안 하고 네. 제가 부끄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요. 네. 대학은 서울 왔습니다만은 정치도 다 대구에서 했어요. 사선을 저를 뽑아준 분들은 네. 대구 시민이고. 근데 대구 경북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지금 저보다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대구 경북 출신도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뭐 예컨대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죠? 박근혜 탄핵 때나 윤석열 탄핵 때나 그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제 양심에 비추어 진짜 제가 한 번도
그 나라의 미래나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떳떳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수 결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네. 석방되니까 또 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네. 저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네. 네. 정치인은 이럴 때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신에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좋다. 나 욕하는 건 좋다. 네? 욕하시라. 욕 다 듣겠다. 정치하는 사람은 뭐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만약 조기 대선을 한다면 이재명을 누가 이길 거냐. 네. 네? 그러면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너는 안 돼. 또 뭐 또 누구도 또 안 돼. 안 돼. 이러고 다 배제하고 남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 따라가던 친윤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기각돼 가지고 네. 예?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지금 이 모든 사태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말을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후보로 내세우면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잘 되냐? 우리가 이기냐? 우리가 진짜 이겨가지고 진짜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우리한테 주어지냐? 지난 총선 봐라. 그때 2조 심판 열심히 하다가 우리 어떻게 됐냐?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총선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한마디도 비판 못 하다가 우리 총선 그냥 지금 국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뭐 그리 잘했습니까? 맨날 탄핵이나 하고 맨날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이 뭐랄까 심판. 네. 예? 관중 수준이 넘죠. 심판이죠. 네. 그 심판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잘 싸워야죠. 근데 못 싸웠으니까 진 거죠. 심판이 우리 졌다 그랬으니까. 이번 대선도 우리 세계만 갇혀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뭐랄까요. 찡피냥 비슷하게 우리끼리만 뭐 어디 뭐 우물안 개구리 같이 그 안에서 떠들고 세상이 전체가 국민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될 중도 심지어는 합리적 진보까지 저는 합리적 진보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꾸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중도 보수까지 그냥 이랬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 정치를 하는 목적이 또 선거를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뭐가 이기는 전략이냐를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2025년 의원님이 그리는 그림,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딱 한 가지 네. 이야기하시면 경제. 경제, 예. 네. 저는 국회고 행정부고 저는 판검사 출신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데 대해서 도대체 안목과 비전과 이런 게 있느냐 늘 의문스러웠고 저는 경제를 잘 아는 민생 현장을 잘 아는 또 오히려 민생에 제일 관련이 많은 복지나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걸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네. 국회에 가면 판검사들이 제일 많아요. 변호사 출신들이. 그건 우리나라 국회, 미국 국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러면 후보가 그러면 늘 보면 판검사인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경제가요, 지금 어떤 정도로 위험하냐 하면요. 그냥 뭐 원래 뭐 1.5%, 1.1%밖에 성장 못한다. 이 정도로 뭐 몇 퍼센트 위험한 이 수준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한국 전쟁 이후에 해방되고 건국하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30년을 올라가다가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요즘 뭐 피크 코리아란 말도 쓰지만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성장이 이렇게 막 추락하는 이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국가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기업가를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보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는 진짜 실사구시를 하려면 경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경제에서. 근데 그런 리더십이 나와서 개혁을 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위해서 교육과 노동개혁을 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복지도 안전망도 튼튼하게 하는 이런 리더십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해야죠. 아, 네. 아는 사람이. 그거는 그 고민을 안 해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때 또 하나지 놀랐던 거는 당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좋은 사람 쓰면 된다 이랬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 머리가 꼭 뭐가 그렇게 비상하고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지적 능력이 전문은 아니죠. 네네. 근데 좋은 사람을 쓰려면요. 네. 뭘 알아야 써요. 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총리, 부총리, 장관으로 뽑고 공무원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발탁을 하고 군인 중에서도 훌륭한 군인을 발탁을 하려면요. 네. 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면 이제 검찰 시절에 자기 말 잘 듣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잔뜩 데려와가지고 네. 뭐도 시키고 이래 되는 거. 이게 윤석열 정부였어요. 네. 그래서 인사가 많사라 그러지만 진짜 좋은 사람으로 정부를 구성하는데도 리더의 안목, 사람을 보는 눈, 네. 리더가 진짜 좋은 사람을 이렇게 발탁하는 그런 안목, 이런 게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이런 질문에 이제 열려 있다는 답변을 네, 하시면서 열려 있습니다. 이슈가 네. 가장 연대 가능성이 높은 여권 후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요. 네. 저는 사실 누구한테도 열려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서 우리가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나라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 뭐 좀 많이 늦었지만 네. 진작 개엄 전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그분한테 뭔가 역할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네. 저는 만나고 싶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저는 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누구든 네. 그게 꼭 뭐 우리가 같이 도모를 해가 단일 후보를 만들고 이런 차원 이전에 네. 이번에 만약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2달 안에 있는데 네. 우리가 이기려면 큰 전략이 뭐겠냐. 당이 너무 극화되어 있는데 네. 그건 아마 저는 김문수, 홍준표 그 두 분도 지금 당이 너무 오른쪽에 가 있다. 자기가 오른쪽에 있어도 네. 당이 너무 오른쪽에 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는 건 인정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누구나 우리 당에 꼭 대선에 나올 사람 아니더라도 중진들도 많잖아요. 전 누구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제 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네. 중진들마저도 상당히 오른쪽에 지금 가가 막 장애 집회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게 만약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면 우리 이거 괜찮아? 이 걱정 안 하겠습니까? 저는 걱정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당의 어떤 미래나 우리 정치의 미래나 우리가 또 대선에 크게 봐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통분모를 찾으면 그걸 갖고 당의 요구도 하고 국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 앞으로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제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김대중 정부 때 IMF 직후에 제가 야당인 한나라당에 다니던 직장에 사표 내고 재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당이 역대 맨날 여당만 하고 맨날 집권 세력만 하다가 처음 야당이 돼가지고 당이 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무지무지 어려울 때예요. 예산도 없고 그때 월급도 안 받는 한 푼 안 받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제가 여의도 연구 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소장으로 제가 당에 처음 입당을 2000년 2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25년 넘게 이제 26년째인데 저는 약간 체질적으로 제가 보수예요. 왜 보수냐면요. 그럼 뭐 보수라는 게 거의 참 어려운 문제 정의하기가. 근데 저는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의 약간 이중성, 위선 이런데 전 너무 싫어요. 저는 보수이면서도 나라 미래를 위해서 개혁하는 그런 보수. 그런 보수가 제가 늘 꿈꿔왔던 거고 저는 영국의 보수당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독일도 봐도 그렇고요.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개혁은 저는 보수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가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국민 다수를 움직일 수 있고 국민 다수가 그런 개혁에 동의해 줄 때 개혁이 성공을 하니까 그냥 진보가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보다는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노동이 됐든 저는 보수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애정과 또 여기가 제가 일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을 뭐라 그럴까요? 제가 당의 옷에 몸을 이렇게 맞추기보다 제가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당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 변화를 위한 변화랄까? 제가 쇼를 워낙 못해요. 예. 원칙주의자. 아니 원칙주의자라는 거창한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성격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만약 조기 대선에 있으면 이번 대선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변화 그거는 아마 강경 보수와의 화해 정도일 겁니다.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제가 오해를 풀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사실 오래된 생각인데 최근에 다시 강조를 했고 그거는 뭐 사실 선거나 정치 일정하고 관계없이 만약 대선이 있더라도 그 이후라도 여전히 유효한 저희 생각이고요.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쩐들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아직 이제 결실이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언론을 만약 보시면 언론 통해서 저희 이런 말씀은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분열된 보수가 다시 뭉치는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고 화해를 하는 게 아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도 약간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경 보수 그분들하고 제가 화해를 하는 그게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제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요. 화해라는 게 서로 쌍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저는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